당신은 오늘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혹은 스쳐 지나간 많은 사람들. 지금 우리가 할 이야기는 당신이 오늘 마주쳤을지도 모르는 어느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나요? (2012년 7월 19일) 오늘은 HIV 감염인 말하기 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많은 이들이 대구의 한 카페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는 것을 택하느니 아예 차라리 그냥 죽을 때 되면 죽겠지 싶어가지고 그냥 아예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저희 마음과 정신이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걸까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즉 에이즈 환자도 늘어나서 에이즈는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닌데도 일반인들의 공포심과 편견은 여전합니다. 사람에게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있을까요? 하지만 에이즈 감염자들에겐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HIV에 의해 발생하는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 에이즈. 이 병은 1981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견 보고되었으며 1983년 새로운 바이러스로 분류되어 HIV라 명명되었습니다. HIV에 감염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이 바이러스에 의해 파괴됩니다. 그로 인해 면역력은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에이즈라는 말은 HIV라는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서 오랜 진행을 하면 면역 결핍이 생긴 상태, 이걸 에이즈라고 하고, 국내에 2000년 걸치면서 환자들이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해서 현재는 그 증가 속도가 좀 둔화되었다가 다시 작년하고 원래 좀 더 증가 속도가 붙은 것 같고 지속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점점 환자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감염이 일어나면은 완치는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 치료가 필요한 큰 사회적인 부담이 되는 질환은 맞습니다. 2008년 세계보건기구 조사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지역 2250만 명, 동남아시아 410만 명 등 전 세계적으로 3340만 명의 에이즈 감염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1985년 첫 감염자가 나타난 이후로 2008년까지 누적 감염인 수는 총 6120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의 나라 이야기만이 아닌 에이즈. 그렇다면 에이즈와 감염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과연 어떨까요? 어떻게 해서 옮는다는 걸 알고 있긴 한데 잘 안 옮는 걸 알지만 아무래도 옆에 있으면 뭔가 옮을 것 같고 이래서 좀 꺼려지게 되죠. 좀 꺼려지지 않을까요? 저한테 또 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을지도 모르고 불쾌한 마음이 들 것 같기도 하네요. 좀 그냥 거리감? 이런 느낌이요. 밥은 못 먹을 것 같은데요, 마치. 괜히 옮길 것 같아요. 질병관리본부가 2007년 실시한 에이즈와 연상되는 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공포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33%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성병, 무분별한 성관계, 전염병과 같은 부정적인 응답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인식에 대한 조사에서도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 직장에서 추방해야 한다 등 감염인과 함께할 수 없다는 답변이 대다수였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산다고 하면요, 에이즈하고 같이 못 살겠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쫓아내가 결국은 쫓겨났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비금터에서 에이즈 한대다 해가지고 이놈 왜 우리 병원에 왔냐고. 더러운 자식아, 니 다음부터 오지 말아라.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국내 에이즈가 처음으로 상륙하게 되면서 각 언론들은 무수한 기사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20세기의 흑사병 에이즈, 공포의 후천성 면역결핍증, 걸리면 무조건 죽게 되는 과거의 흑사병과 같은 무서운 병이라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사회적으로 좀 왜곡된 뜻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많이 유포시키고 확산시키는데 언론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그동안 많았다. 질환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 질환을 고치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아니면 불필요한 용어들을 통해서 에이즈라고 하면 금방 죽을 병,
왜곡된 사례들을 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선충병이라는 분명한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즈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이미지를 병에 입혀서 참나무 에이즈, 무슨 소나무 에이즈 이런 식으로 해서 에이즈 이꼴 곧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편견을 다시 유포를 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난 현재에도 무서운 병이나 불치병을 에이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재선충병. 근데 또 참나무 에이즈가 또 나오잖아요. 왜 거기다 에이즈라는 말을 넣느냐고요. 걸리면 참나무는 싹 다 죽는데 에이즈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뭐합니까? 언론에서 한 번씩 그렇게 떠들어대면 나무 에이즈라고도 불리는 참나무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바로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과거에 이제 편견이나 무지 때문에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이 이미지를 많이 확산을 했다라면 지금은 과거를 반성하는 형태로 이분들에게 치유를 좀 해줘야 될 시기인 것 같거든요. 새로운 화두와 좀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전달을 하면서 이분들을 좀 치유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즈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이유는 에이즈는 불치병이라는 생각, 그리고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에이즈가 항상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병일까요? 진료를 하려면 일상적인 신체 접촉으로는 HIV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치료제가 최근 개발되면서 HIV에 감염되어도 치료만 잘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즉, 에이즈는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닌 만성질환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뭐 에이즈 환자 앉았던 자리다, 흘린 땀이 있다, 뭐 이런 거로는 전파력이 없다. 외계에 나왔을 때 수십 분 못 견딘다고 생각하고 그걸 만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의 피부는 방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접촉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자가 사망률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겁을 냈지만 현재는 만성질환으로 잘 조절할 수 있는 병. 2012년 8월 대구시 레드리본 센터. 이곳에서는 매주 감염인들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딱 하니까 전화하지도 말고 넌 내 아들도 아니구나. 보석에서 파가든지 그 이후로 해가지고 바로 집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렸고 어차피 가도 남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는데 어떻게 합니까? 못 받는 거지. 마음속에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이 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상당히 슬퍼요. 특히 뭐 제사 같은 명절 때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 아예 명절 같은 게 없으면 좋겠어요. 형님도 알고 엄마도 아는데 그래서 이제 이사간 것 같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네? 이제 엄마 가도 만날 수 없다 생각하면 마음이 어때요 지금?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제는 결국 외톨이가 되는 거죠. 근데 어디에서도 말할 수 없었던 서로의 이야기. 그들은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그래 우리 같은 존재는 이렇잖아요. 전부 대부분 가족한테 다 버림받고 친구들한테 다 버림받고 그럼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아픈 사람밖에 있어요. 식구들이 또 하나의 가족이. 그렇죠. 이제 가족이죠. 제2의 가족이죠. 해밀 비온 뒤에 맑게 개인 하늘 이런 뜻이라고 서로가 서로한테 가족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이즈도 되고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미치죠. 해밀, 비온 뒤 맑게 개인 하늘이라는 뜻으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자조 모임입니다. 이 자조 모임은 갈 곳 없어진 그들에겐 가족,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밀이라는 우리의 힘, 의지할 것, 힘을. 실제로 신체적인 병보다 더 크게 정신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센터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많이 이제 심리적인 문제가 치유가 되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이제 면회를 왔거든요. 이제 내가 정신 차렸을 때 딱 한마디 하고 가시더라고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고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라. 우리하고 인연 끊자 하고 그리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형제들도 한 번도 면회 안 오고
핸드폰 번호부터 해가지고 집 전화번호까지 싹 바꿨으니까 내가 찾아가면 어떻게 알려고 하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나를 버렸고 나하고 이제 완전히 끝이구나 생각이 들었을 때 참했죠. 근데 가족들은 안 그럴 것 같으면서도 있죠. 제일 먼저 상처받는 사람이 사실은 가족들한테 상처를 받아요. 가족한테 제일 먼저 상처를 받아요. 가족들도 그러는데 타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타인들한테는 뭐라 말을 못하죠. 애가 지금 올해 이제 20살인데 애기 엄마가 키우는데 솔직한 말로 아버지가 이런 병 걸려가지고 아들내미 찾아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애하고도 저거 하고 요번에 한번 이제 군대 간다고 할 때 서로 연락해가지고 군대 가는 모습만 보고 그러고. 가족은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기 힘든 이런 일들이 그들에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병원에서조차도 냉대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그런 경멸의 시선을 의사 선생님들이 주시니까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안과를 갔어요. 저는 선생님이라면 당연히 눈물로는 감염이 안 되는 걸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제 진찰 차례에서는 이제 장갑을 끼시더니 제 눈을 이게 보시고는 그 자리에서 장갑을 벗어서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거예요. 보는 앞에서? 네, 보는 앞에서. 그걸 제가 딱 봤을 때 나는 이렇게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존재구나. 버려지는 존재구나. 진짜 더러운 존재.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 눈물도 만지시라고 저희 피부도 만지시라 해. 인간으로서 안 보는 거죠. 버러지를 만지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감염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아픔은 신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주는 마음의 아픔이죠. 자살을 시도했었는데 그것 참 예의치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제가 죽기 위해서 필름을 타고 물 얻어서 나왔어요. 그걸 때 보면 빨간 면 있는 걸 얻으면 하얀 물에 끓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갈아서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었거든요. 그것도 먹고 수민들을 한 10일씩 데쳤어요. 그걸 모았어요. 그걸 다 틀어먹었는데 하루 만에 깨어났어요. 또 실패해버리고. 죽는데 사는 것보다 참 더 힘든 거야. 자살을 한두 번씩 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자살을. 마음속은 살아야 된다. 내 생당 날까지는 살고 그래도 갈 때는 내가 이 세상에 왔던 흔적 하나는 남겨놓고 가자. 죽으려고 하는 용기가 있다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살아보자. 내가 살기 위해서 이 고통을 견뎌야 된다. 제 마지막 꿈은 거두폰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지금 방이 없어서 한 평도 안 되는 거 좁은 데서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한 제대를 이루어가지고 살 수 있으면 나도 참 좋을 것 같고 사회에서 없는 생활을 할 게 아니라 떳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게 제 꿈이에요. HIV 에이즈 감염인은 비감염인에 비해서 자살률이 10배 이상 높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된 바 있거든요. 1997년부터는 만성질환으로 이제 분류가 되거든요, 에이즈가. 그래서 약만 잘 복용하시면 거의 30년, 40년 정도 수명 연장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사망하는 거예요. 이유를 봤더니 사망자 중에 36% 정도가 자살로 인한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에이즈라는 질병 자체가 의학적인 질병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질병이다. 우리들의 잘못된 지식은 그들을 삶의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편견이 그들을 외톨이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는 병 또는 더러운 병 이런 인식이 있죠. 그러나 같이 있다고 해서 없는 병
아닙니다. 이거에 걸렸다고 불결하거나 더러운 병 이렇게 하는 것은 편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감염되신 분들은 공식적 통계에 의하면 가족과 단절되고 유리된 채로 생활하시는 독거 상태가 한 5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에이즈 감염 사실 자체가 신체적인 죽음과 동시에 사회적인 죽음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차원에서 2중, 3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이분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는 이 에이즈라는 질병의 무게, 의학적인 어떤 죽음 이런 것보다는 가족에게 말하는 순간 이제 단절이나 버림을 경험하시게 되니까 그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에겐 신경조차 쓰이지 않았던 작은 부분들이 누군가에겐 너무나도 큰 상처라는 것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2012년 8월 2일 경상남도 통영. 해밀 가족들은 오랜만에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상쾌한 바람과 시원한 파도 소리는 그들의 모처럼만의 외출을 더욱 즐겁게 해줍니다. 저쪽에서 외놈들 오는 걸 봤겠지. 다라공원으로 향하는 길. 함께 걷는 길은 무척 즐겁기만 한데요. 경치도 보고 사진도 찍고 해질녘의 다라공원은 아름다웠습니다. 자, 한 번 더 하나 그대로. 오케이. 됐어. 끊이질 않는 웃음. 그들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통영에 위치한 어느 펜션. 고요한 어촌 마을에도 저녁이 찾아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그들의 손이 분주해집니다. 또 형 전문가가 또 해야 되냐? 그것도 조금 답해. 준비한 고기와 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어우러진 자리. 서로가 같은 아픔을 갖고 있기에 지금 이 자리가 더욱 소중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일맥상통한 게 있잖아. 서로가 나이 틀리고 모양 틀리고 다 틀려도 마음속에 있는 네모난 조그마한 덩어리는 똑같아. 색깔도 무게도 크기도 똑같아. 그러니까 서로 빨리 친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고지식 하셔가지고 이거에 대한 거를 옛날 그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좀 그래. 그런데 마음은 아픈데 어쩔 수 없지 뭐. 언젠가는 뭐 부모 자식과 인연이 끊기겠어. 그냥 하겠지. 비록 가족들과 함께 할 순 없지만 그는 또 다른 가족과 함께 하기에 오늘도 행복합니다. 그렇게 통영의 밤은 저물어 갑니다. 이해하고 삽시다. 건배합시다. 건배. 건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았습니다. 달랐던 것은 우리의 시선뿐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들을 다르게 본 걸까요? 왜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준 시선이 아닐까요? 병보다 아픈 고통, 그것은 편견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웃고 있었던 사람들, 그 환한 웃음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모자이크를 지울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